안녕하세요. 임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AI에 대해서 했었죠? 그 다음 주제로 들고 온 건 로봇이에요. 로봇이 AI랑 같이 많이 언급이 되는 주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를 한 김에 로봇도 이어서 바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로봇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로봇도 AI 못지않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익숙한 주제예요. 물론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로봇이란 단어 자체도 상당히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기존에 했었던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보다는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번 로봇 주제도 아마 1시간 내로 다 설명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목차도 되게 간단하게 잡았어요. 그냥 로봇이 뭐냐? 그리고 로봇의 역사, 그리고 로봇의 종류 및 사례, 이 정도만 하는 게 어떨까. 그렇다고 로봇공학 쪽까지 가기에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간단한 얘기로 해서 오늘 로봇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1학기 내내 이런 기술들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진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까지는 이미 준비된 거 강의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진도를 조절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로봇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이라고 하면서 처음에 사진 한 장을 들고 왔는데 지난 시간에 AI 얘기하면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하고 똑같은 사진이죠. 사실 요즘에는 AI랑 로봇이랑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AI를 얘기하면서 로봇 쪽 얘기도 같이 하고 로봇 얘기하면서 AI 얘기도 같이 하고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도 AI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그런 사진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화면에서 나오는 거는 사실 AI가 아니라 로봇이죠. 근데 왜 이 사진이 AI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 로봇과 AI가 그렇게 많이 얽혀 들어가는지, 그거를 오늘 들으면은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라는 거의 대표적인 사진들을 또 몇 가지 들고 와봤습니다. 이번에 들고 온 로봇 사진들은 주로 영화나 만화 영화 이런 데 나오는 로봇을 가지고 왔거든요. 제일 먼저 나온 걸 보면은 요거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타워즈에 나오는 대표적인 로봇입니다. 그 중에서 이 오른쪽 거 R2D2라는 로봇인데 이게 스타워즈 팬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태권브이랑 마징가 제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본 적은 없겠지만 아마도 이름 정도는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은 저보다도 더 윗세대, 저도 어렸을 때 태권브이랑 마징가 제트를 보진 않았어요. 저보다도 더 윗세대 분들이 태권브이랑 마징가 제트를 보면서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니까 건담이죠. 건담도 로봇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로봇이 나오는 만화 영화죠. 근데 신기한 게 다른 것들보다 유독 피규어 하면 건담이라는 인식이 많아가지고 건담 만화 영화는 한 번도 안 봤는데 건담 피규어는 좋아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면은 이번엔 아이언맨입니다. AI 할 때도 아이언맨이 나왔었죠? 아이언맨의 자비스라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AI에서 얘기했고 오늘은 아이언맨 본체인 이 아이언맨 슈트 요거 자체를 로봇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 보면은 이거는 터미네이터죠. 터미네이터를 딱 시각화가 되겠습니다. 이건 터미네이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옵티머스 프라임. 옵티머스 프라임도 위에 보이고요. 밑에는 카봇이라는 로봇이에요. 저는 세대가 달라서 카봇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다음 세대나 요즘 세대들은 카봇을 보고 자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혹시 이 중에서 아이언맨이랑 카봇 정도가 제일 익숙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화나 소설이나 만화에 로봇이란 주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정말 자주 그리고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로봇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요거를 태그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로봇에 대한 태그 클라우드, 즉 관련된 단어들을 이렇게 마치 구름처럼 뭉쳐놓은 걸 얘기합니다.
빅데이터 얘기할 때 태그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태그 클라우드를 보면은 로봇이란 글씨가 제일 크고요. AI라는 글씨가 로봇이랑 비슷한 크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큰 글씨들은 뭐 자율주행, 드론, 중국, 자동차, 코로나19, 전기차 이런 단어들이 크게 보이고요. 뭐 현대차, KT, LG, IoT, 배터리, 자동화, 여기 또 코로나 바이러스 또 있네요. 빅데이터, 의료, 언택트, 뭐 정말 다양한 그냥 IT 관련돼서 있을 법한 단어들은 거의 다 보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코로나가 왜 껴들어가 있냐? 그 얘기도 이따 나옵니다. 아무튼 로봇이란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연관되어서 이렇게 수많은 단어들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배웠던 빅데이터도 있고 IoT도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안 보이네요. 하지만 나중에 다룰 AR, VR 그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다룰 거니까 그것도 보이고요. 이렇게 첨단 기술들이 주로 가운데 쪽에 뭉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로봇이란 단어 자체가 첨단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로봇이란 단어가 왜 첨단이 아닌지는 이따가 로봇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좀 더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도대체 로봇이 뭐냐? 이거를 사전에서부터 살펴볼게요. 국어사전에는 네이버 국어사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간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걷기도 하고 말도 하는 기계장치, 어떤 작업이나 조작을 자동적으로 하는 기계장치, 남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 사전에서는 로봇은 우리말로 로봇이고 풀어서 얘기하면 자동 기계장치다. 특히 공상과학 소설 속에서는 인조인간을 말한다. 또 교통에서는 신호등을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영영사전에서 로봇을 검색하면요. A robot is a machine which is programmed to move and perform certain tasks automatically.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은 로봇은 특정한 임무나 작업 등을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화된 기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국어사전에도 영어사전에도 영영사전에도 나오는 말이 하나 있는데 기계장치, 여기도 머신, 기계란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럼 로봇하고 기계하고 같은 말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랑 로봇이랑 같은 말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와닿는 비유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기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들고 쓰는 이런 청소기는 기계고요. 로봇 청소기는 로봇입니다. 물론 로봇 청소기도 기계의 한 종류긴 해요. 하지만 일반 이런 청소기를 가지고 로봇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랑 자율주행 자동차로 보자면은 자동차는 기계예요. 하지만 자동차를 그냥 놓고 로봇이라고 하진 않아요. 반면에 자율주행 자동차는 로봇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청소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사람이 개입해서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기계입니다. 반면에 로봇 청소기라든가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의 조작 없이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는, 스스로 움직이는 걸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의 사전적 정의를 보자면 다수의 부품으로 구성된 것으로 일정한 운동에 의해 유용한 일을 하는 동적 장치를 얘기합니다. 이 설명이 로봇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앞에서 볼까요? 어떤 작업이나 조작을 자동적으로 하는 기계장치, 자동기계장치, 자동적으로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화된 기계, 자동이란 말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계가 로봇이 되려면은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움직인다는 게 자동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약인공지능일지라도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있어야, 약인공지능이 뭔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인공지능이 있어야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기계장치는 죄다 로봇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도 스스로 움직이게끔 프로그래밍화된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이것도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청소기나 자동차 같은 거는 사람이 조작하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것은 로봇이라고 칭하지 않고 기계라고 칭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기계랑 로봇에 대한 개념 정리는 다 된 것 같고
그러면은 로봇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로봇이라는 말은요, 1992년에 처음 나왔어요. 이때 어떻게 처음 나왔냐면은 체코의 극작가, 그러니까 소설가랑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체코의 극작가 카렐 차벡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쓴 각본에서 로보타를 어원으로 해서 로봇, 여기 로보타에서 A를 빼고 로봇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로봇이란 말을 처음 했어요. 근데 그 어원이 로보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로보타라는 말이 뭐냐면은 체코어거든요. 체코어로 로보타는 일을 한다라는 동사적 의미랑 노동자 혹은 노예, 강제노동 그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있는 좀 우리말이랑 1대1로 매칭은 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거기서 맨 뒤에 글자 A를 빼고 로봇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이때 생겨났어요. 그 이후에 1940년대에 가서는 방사능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 마스터 슬래브형 로봇 개발 이렇게 많은 자료에서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사진이나 아니면 더 자세한 자료를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기계인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저로서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942년에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사람이 로봇에 관한 소설을 쓰면서 거기다가 로봇의 작동 원리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로봇의 3대 원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얘기도 뒤에서 다시 한번 할 거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951년에 이때 NC머신이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MIT 공대에서 말이죠. 여기서 NC머신이라는 걸 개발했는데 이 NC머신이 뭐냐면은 정밀 공작 기계예요. 뭔가를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는 기계예요. 이때까지는 아직은 자율로 움직이는 그런 의미의 로봇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난 시간에 AI를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1951년이면은 이때는 이제 막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가 1951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아직 인공지능이 탑재되지 않은 정밀 공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개발을 했다라는 거고요. 1956년이 되어서 세계 최초로 로봇 회사 유니메이션이라는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처음으로 만든 산업용 로봇이 유니메이트라는 로봇인데 이게 3년이 걸렸어요. 회사 설립 이후로 3년이 걸려서 1959년에 유니메이트라는 로봇이 개발됐는데 이게 산업용 로봇으로서 여기 사진에 나오는 요게 유니메이트예요. 지금 자동차 공장에서 기계가 자동차 공장에서 만드는 거를 수행하고 있죠. 어느 정도 자동화를 갖춰서 물론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수준이긴 하지만 최초의 산업용 로봇으로서 유니메이트가 개발되고 실용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963년에 최초의 인공팔이 설계가 되었고요. 설계가 된 거예요. 실제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1967년에 마크2라는 로봇이 개발됩니다. 아이언맨 마크2가 아니에요. 요게 마크2입니다. 정확한 구동 원리나 아니면은 이게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는 잘 몰라요. 저도 별로 관심도 없고요. 워낙 옛날 자료라 자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도 않고요. 지금은 어디 박물관에 원형이 전시돼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초기에 개발된 로봇이라 그렇게 많은 기능을 한다든가 자유롭게 막 돌아다닌다든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1968년을 거쳐서 1969년에 최초의 로봇 팔, 이때는 인공팔을 설계만 했던 거지 개발했던 건 아니에요. 이때야 들어서 최초의 로봇팔 스탠퍼드 암이 개발이 됩니다. 그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요거예요. 이게 최초의 로봇팔이라고 불리는 스탠퍼드 암인데 이 로봇팔이라고 불리는 게 뭐냐면은 관절이 있기 때문에 로봇팔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요렇게 생긴 거는 관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로봇이고 요거는 마치 팔꿈치처럼 긴 막대기에 관절이 하나 붙어서 이거를 처음으로 만들어진 로봇팔이다. 요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뭐 76년에는 우주선에도 사용이 되고요. 그 후로 발전을 지속해서 1997년에는 혼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P3를 공개합니다. P3가 요거예요. 요거.
P1부터 시작해서 P2, P3, 그리고 P4 이거 다 혼다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이 로봇 산업에선 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들어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가 인간형 로봇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시모라는 요렇게 생긴 로봇이 개발이 되고 전 세계에 발표가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시간이 흘러서 2005년에는 카이스트에서 알버트 휴보라고 이거거든요. 로봇에다가 아인슈타인 얼굴을 얹혀놓은 것 같은 이렇게 생긴 로봇이 알버트 휴보라는 로봇인데 이 로봇이 우리나라에서 등장합니다. 5년 전에 개발됐던 로봇 아시모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졌다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발전이 돼서 알버트 휴보가 카이스트에서 지속적으로 개량돼서 DRC 휴보라는 기계가 세계 재난 로봇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요게 DRC 휴보라는 로봇의 형태거든요. 이 카이스트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요것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이 카이스트의 휴보 시리즈가 2002년에 처음으로 시제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2005년에 들어서 아까 말했던 알버트 휴보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 발전을 하다가 2015년에 아까는 DRC 휴보라고 했지만 DRC 휴보 플러스 모델이 1915년에 세계 재난 대응 로봇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운전도 할 수 있고요. 이 로봇이 차에서 내리고 문을 열고 밸브 잠그고 드릴로 벽을 뚫고 드릴을 내장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손을 이용해서 드릴을 잡아서 드릴을 사용해서 벽을 뚫는 겁니다. 그리고 잔해를 치우고 잔해를 다리로 넘어가고 계단 오르고 요런 기능들을 이 한 개의 로봇이 다 수행할 수 있다. 요렇게 해서 그러한 기능들의 우수성과 정확성 이런 걸 평가받아서 이 세계 재난 대응 로봇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내용이죠. 한국 로봇이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로봇 기술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근데요, 요 앞에서 말한 게 1921년에 로봇이란 개념이 최초로 등장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AI를 생각해 볼까요? AI란 개념이 최초로 등장한 거는 1950년대 초예요. 그거를 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1950년대는 TV가 나오고 이제 PC가 만들어지기 전쯤 이쯤에서 정보화 사회의 촉발과 함께 AI가 발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1920년대는요. TV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나마 이제 라디오는 이미 개발된 정도? 그 정도의 아주 간단한 기계밖에 만들 수 없는 기술력이 있는 시대인데 그때부터 이미 로봇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계라는 거는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 나타난 게 기계고 전자제품이나 증기동력이 아닌 것도 인력으로 만들더라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복잡한 장치를 다 기계라고 한다면은 아주 오래전부터 조선시대 이전부터도 기계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계 자체는 훨씬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기계 중에서 로봇이라는 개념은 1920년대쯤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컴퓨터도 개발되기 전에 TV도 개발되기 전에 벌써부터 로봇이라는 개념이 상상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당시부터 소설이나 이런 데서부터 벌써 로봇이란 개념이 상상되기 시작했으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그 존재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상상을 많이 했을까요? AI도 기계가 사람만큼 똑똑해져서 사람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그 정보에 흥분해가지고 과학 발전보다 AI 쪽 이론 발전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거를 과학 발전, 즉 기계적인 하드웨어 발전이 따라잡지를 못할 정도가 됐었는데 로봇 같은 경우엔 더했단 말이죠. 그래서 1940년대 아직 로봇이라는 게 세상에 등장하지도 않고 개념만 있는데 벌써부터 로봇의 3원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로봇의 3원칙이 뭐냐면은 1942년에 미국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가 로봇에 관한 소설에서 제안한 로봇의 작동 원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봇 3원칙이라는 게 로봇의 3원칙이 아니라 AI의 3원칙이다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1942년에는 아직 AI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AI라는 건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뭔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기계장치를 로봇이다. 요렇게 판단을 했던 시대에 대한 거니까 그냥 로봇의 3원칙이라고 해도 당시 시대상을 생각하면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로봇 3원칙이 뭐냐라면은 첫 번째,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위험에 처해 있는 인간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단 1원칙에 거스를 경우는 예외로 둔다. 세 번째, 로봇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단 1원칙과 2원칙을 거스리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이게 로봇에 대한 게 아니라 로봇이 사람을 해치거나 로봇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내부 알고리즘, 즉 AI에 대한 경고를 위해 만들어진 법칙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는데 실제로 적용하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먼저 군사용 로봇의 경우에는 공격 기능을 갖춘 군사용 로봇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그거는 사람이나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을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로봇이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1원칙을 무시하게 됩니다. 가장 큰 원칙이라는 1원칙이 벌써 군사용 로봇의 경우에 무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0원칙이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제로 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되며 방관해서는 안 된다. 다만 로봇은 반드시 그 원래의 목적, 인류에 대한 헌신을 위해 행동해야 된다. 이런 말이 튀어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이 소설 작가나 이 소설을 추종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군사용 로봇이라는 거를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로봇이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라는 게 대원칙으로 깔려버리면은 인간이 인간을 죽이려고 할 때 로봇은 거기에다가 손 놓고 대기해야 됩니다. 살인자도 어떻게 로봇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등장했던 게 방관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은 로봇이 그 죽이려고 하는 범죄자를 막아서는 한이 있더라도 명령에 복종하지 않더라도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추가함으로써 로봇이 경찰 역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 원칙 자체는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거는 이미 뭐 경찰이나 군사용 로봇이나 이런 경우는 아예 나가리가 됐죠. 두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인간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사람을 해하지 않는 한에서. 그게 두 번째 원칙인데 인간의 명령에 반드시 따라한다는 원칙이 얼핏 보면은 로봇의 반란을 경계하는 것 같지만은 저게 실제로 적용되면 문제가 엄청 큽니다. 사람들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로봇을 썼는데 그 로봇이 다른 사람 말도 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인간이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로봇으로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인간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돼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길 가던 아무나 사람이 그 주인이 없을 때 문 열라고 하고 어디로 가라고 하면은 인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로봇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자동차는 공용제가 돼버려서 아무나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되겠죠. 비슷한 예로 어떤 집을 지키는 경비 로봇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도둑이 그 집을 털려고 들어갔는데 그 경비 로봇한테 걸렸어요. 마침 집주인은 없었고요. 도둑이 경비 로봇한테 그러죠. 날 막아서지 마라. 경비 로봇은 인간인 도둑의 명령에 따라 막아서지 않게 됩니다. 더군다나 비록 주인의 명령이 아니지만은 직접적으로 인간인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명령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로봇인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모든 원칙에 대해서 예외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그 도둑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있어요. 그런 경비 로봇이 있다고 그러면 누가 그 경비 로봇을 사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죠. 자, 그러면은 원칙에 추가해가지고 주인이 아닌 인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주인의 명령에만 복종한다. 뭐 이런 식으로 원칙을 추가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명령하는 게 주인이 꼭 인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경비 로봇이라고 하면은 경비 로봇을 제어하는, 그리고 경비 로봇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각종 로봇이나 기계들을 제어하는, 전체를 총괄하는 AI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그 AI의 명령에 따라 경비 로봇이 움직이는 거지, 인간이 그 경비 로봇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경비 로봇은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상해지죠. 이 로봇의 3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투성이에요. 애초에 이걸 쓴 작가 자체도 이걸로 인해서 로봇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쓴 게 아니라, 로봇에 관한 소설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법칙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 이런 법칙의 예외사항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소설에서도. 그 말인즉 작가인 아이작 아시모프도 이 원칙이 절대적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이거는 소설에서 제안된 한 가지 의견일 뿐이고, 과학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칙이라거나 아니면 유엔 등에서 만든 국제법 같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를 참고해서 만들어진 소설이나 영화나 만화나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알게 모르게 굳이 내가 로봇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마치 이 법칙이 절대적인 법칙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 주제의 목적입니다. 로봇 3원칙이라는 주제의 목적이에요. 그냥 참고 삼아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절대적 법칙이 아니고 반박하려면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칙 만든 사람도 애초에 반박하기 위해 만든 거다. 그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로봇의 역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끝이 난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로봇의 분류 및 사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화면을 보고 조금 놀란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요거 아니면 요거, 이런 그래픽도, 요런 그래픽도, 요런 그래픽도, 밑에 세 개는 그래픽이고요. 위에 두 개는 실제로 개발된 인간형 로봇입니다. 근데 어딘가 모른 게 불편해요. 특히 요 첫 번째 거 보고 있으면은 이거 뭐 사람도 아닌 것이 로봇 같지도 않고 뭐가 되게 어색하고 불쾌해요. 흔히 말하는 불쾌함. 사람을 닮긴 닮았는데 뭔가 기분이 나빠요. 이런 현상을 불쾌한 골짜기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과 엮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과연 인간형 로봇인 휴머노이드만 로봇인가 라는 주제가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앞에서 실컷 얘기한 것들이 대부분 인간형 로봇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로봇을 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청소기도 로봇이다, 자율주행차도 로봇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간형 로봇만 로봇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인간형 로봇만 로봇이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게 불쾌한 골짜기 이론이에요. 불쾌한 골짜기 이론이 뭐냐면요. 1980년대 일본의 로봇공학자 모리 마사히로가 책에서 처음으로 개념을 제시한 건데요. 1980년대라고 했잖아요. 1970년대쯤부터 2000년대 초중반 정도까지는 일본이 로봇 관련해가지고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지금도 상당한 지위를 뽐내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세계 최강이란 말을 하기는 조금 힘들어지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어쨌든 이 당시에 로봇공학자인 사람이 책에서 처음으로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단 여기 링크 달아놓은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오시는 게 이해가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링크는 PPT에도 이렇게 포함시켜놨지만은 여러분들 편하시라고 영상 댓글에도 적어놨고요. 그리고 저 영상을 보고 나서 다시 이 제 강의 영상으로 돌아올 때 이게 어디였지 하는 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 댓글에다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의 시간도 적어 놓을 테니까 그거를 클릭해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대면 강의를 하고 있었으면은 그냥 앞에 프로젝트에다가 이 유튜브 영상 그냥 틀어놓고 같이 보면 되는데요.
저는 비록 이 유튜브를 사용해서 유튜브 조회수나 이런 걸로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그만큼 조회수나 뭐 구독자 수도 안 나오지만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 해당 영상, 제가 링크해 놓은 저 영상의 주인은 또 저랑 입장이 다르잖아요. 또 저작권 관련된 사항도 있고 유튜브라는 같은 플랫폼에서 영상을 다루는데 허가도 없이 거의 풀 영상을 제 영상에 포함시켜 버리는 거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저 영상을 틀어서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한 번씩 보고 오시고요. 영상을 보고 왔다는 전제하에 그 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오셨다면은 대충 이해가 되시죠? 불쾌한 골짜기가 뭔지.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고 역사에서도 말한 것처럼 로봇이라고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로봇이라는 게 이렇게 산업용 로봇이라고 써있는 요것처럼 사람의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것도 로봇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로봇이 휴머노이드, 즉 인간형 로봇인 거는 당연히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로봇의 분류를 얘기한다고 해놓고서는 인간형 로봇과 인간형 로봇이 아닌 거 요렇게만 구분하기도 애매합니다. 그 구분이 너무 대충대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로봇의 응용 분야를 가져왔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로봇 사례도 이 분류에 맞게끔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산업용 로봇입니다. 로봇의 어원인 체코어 로보타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죠. 일하다, 강제노동, 작업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말인즉 로봇이란 말 자체가 산업 현장에서 인간을 대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상이 되었고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 산업 현장에 나타난 이 유니메이트라는 로봇도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 공정 중 반복 작업이 수행되는 부분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사용됐던 로봇인데 이걸 사용함으로써 이 작업 관련해서 발생했을 때 여기에 고열이 발생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한 사람의 방호복 같은 것도 안 입어도 되고요. 그리고 사람처럼 쉬어가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밤에 잠도 안 자고 휴가도 없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밑에 사진은 최근 사진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최초의 산업용 로봇이 자동차 만들고 있던 사진이고 요거는 독일의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 거기에 자동차 공장 모습입니다. 폭스바겐이나 일본의 로봇 생산업체 화낙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 공장에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관리하는 사람은 있는데 저거를 만드는 작업에는 인간이 하나도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다 로봇으로 진행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도 산업용 로봇은 전자나 자동차, 항공기 등등 수많은 제조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최초의 산업용 로봇도 그랬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자동차라는 분야에 대해서 제조 과정에서 로봇이 엄청나게 흔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고 자,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로봇이란 단어 어원에서처럼 로봇은 사람을 대신해서 일하기 위해 고안되고 개발됐습니다. 일종의 노예로서 개발된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 발전한 나머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형국이 돼버렸고 일자리를 나눠달라고 해야 할 주객전도의 상황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관련해서 뉴스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들어가 보시라고 이렇게 링크는 남겨놨습니다. 수업시간 외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셔도 좋을 거예요. 2012년에 당장 최근 뉴스도 아니에요. 2012년이면은 벌써 9년 전 뉴스죠. 9년 전에 이미 뉴스에 나왔어요. 일 잘하고 불평 없는 직원 로봇. 저 사진이 뭘 만드는 공장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치만 자동차뿐만 아니라 뭘 만들든 간에 대량 생산을 자동화하는 데에는 로봇만 한 게 없죠. 전기만 이어주면은 월급도 휴식도 휴가도 잠도 불평불만도 없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가 로봇입니다. 이런 로봇이 2019년 조선일보에 보면은 산업용 로봇 사용률이 한국이 1위랍니다.
근데 로봇 만드는 기술은 걸음마를 지속하고 있대요. 여기 보시면은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 이용률 가장 높은 나라 한국 710대. 이 710대가 근로자 1만 명당이에요. 세계 평균은 근로자 1만 명당 85대 정도라고 합니다. 2위가 싱가포르, 3위 독일, 4위 일본. 근데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 점유율은 우리나라가 3%밖에 안 돼요. 제일 많이 쓰는데 엄청 조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로봇을 다 일본, 독일, 스위스, 여기 또 일본이네요. 요런 데서 수입해다가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세계적의 순위권 드는 로봇 만드는 강국도 아닌데 로봇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은 로봇 관련한 산업의 종사자나 그 수준이 높지가 않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인간을 대신해서 로봇으로 하는 일은 세계에서 1등이에요.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과도 문과도 결국엔 치킨집으로 귀결된다는 농담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한때 인터넷에서 엄청 유행했던 농담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다 똑같이 나오고 고등학교에서 문과, 이과가 나뉘고 뭐 지금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도 이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대학교로 가면은 경상계열, 인문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그리고 뭐 체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대표적인 것들만 이렇게 났을 때 경상계열은 CEO가 되거나 백수가 되거나 백수면은 아사 굶어 죽는다는 얘기고요. CEO 되면 부도 나서 치킨집 차린다. 인문계열은 백수가 돼서 치킨집 차린다. 작가가 되면 작가 망해서 치킨집 차리거나 아니면 작가 상태로 아사 굶어 죽는다. 이과에서는 자연계열이어서 취업을 못하고 굶어 죽는다. 공학계열은 과로해가지고 과로사하거나 아니면은 때려치고 치킨집 한다. 결국에는 아사, 과로사 아니면 치킨집 요런 농담이 있습니다. 꽤나 오래된 농담이긴 한데 근데 이것도 옛말이 돼버렸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로봇 보입니까? 이거 로봇팔이거든요. 로봇팔이 지금 뭐하고 있나요? 치킨 튀기고 있죠. 옆에서 사람이 로봇이랑 경쟁해서 치킨을 같이 튀기고 있습니다. 궁극의 일자리라고 농담처럼 얘기하는 치킨집마저 로봇에게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시작한 얘기인데 농담이 아니 돼버렸어요. 올해 초에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정말 치킨 강국이죠. 치킨집이 어느 동네나 다 있잖아요. 그렇게 치킨집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사람 대신에 로봇이 치킨을 튀기는 치킨집이 2호점이 생겼습니다. 최초도 아니고 2호점이 생겼어요. 장사가 잘 되니까 2호점을 냈겠죠. 치킨 튀기는 것. 물론 저는 치킨만 먹어봤지 실제로 튀겨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위험하거든요. 끓는 기름 앞에서 일한다는 게 화상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장갑 다 끼고 마스크하고 왜냐면은 기름에서 나오는 유독물질 아니면 연기 같은 거 들이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침이 튈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 끼고 이렇게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치킨 맛이 메이커마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물론 닭의 차이도 있어요. 닭을 다른 거 쓰니까 맛이 다른 것도 있는데 반죽이나 튀김옷이나 그리고 튀기는 시간이나 기름의 종류나 이런 거에 따라 다 맛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는 것도 사람인 이상 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로봇이 정해진 레시피에 따라 정량으로 실수 없이 정확한 온도에서 정확한 기름 온도에서 정확한 시간 동안 그리고 정확한 비율의 반죽으로 정확하게 입혀가지고 튀긴다면 지금 로봇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그런 거 못할 리가 없죠. 사람처럼 까먹거나 하는 일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처음에 기계를 사는데 들어가는 돈만 있을 뿐이지 월급도 필요 없고요. 전기만 이어주면 되고요. 휴식도 필요 없고요. 불만도 없고요. 제 할 일 제 시간에 제대로 딱딱 해내고요. 이런 로봇이 너무 비싸지만 않은 적당한 가격에 공급이 된다면 치킨집 알바는 멸종합니다. 모든 치킨집이 기계를 사용해서 치킨집을 튀기게 돼요. 로봇이라서 코로나는 물론이고 위생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다칠 일도 없고 장고장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이 고장나거나 휴식 요구하거나 이런 것보다 클까요? 아니죠. 그 흔한 감기 같은 것도 걸리지 않는 게 로봇입니다. 지각 그런 거 절대 있을 수가 없죠. 반면 사람인 알바는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일을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죠. 이런 싸움에서는 지금은 이런 치킨집 같은 걸로 예를 들었지만 과연 이게 치킨집에 한정되는 얘기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자, 이 자료는 매일경제신문에서 교환 자료입니다. 원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또 가져다 놨으니까 나중에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2021년 올해 초에 매일경제신문에서 인공지능하고 정보기술 관련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군, 그리고 코로나 이후 고용이 늘어날 것 같은 직업군, 뭐 코로나 이후 고용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근무 형태 어떻게 되는가, 일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인터뷰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한 겁니다. 근데 로봇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왜 코로나 이야기 하냐고요? 설문조사 대상에 주목해보세요. 인공지능과 정보기술 전문가한테 물어본 결과입니다. 로봇의 조건이 인공지능이 존재하는 기계라고 말씀드렸죠. 인공지능과 정보기술 전문가라고 하는 이런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당연히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각종 첨단 기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꼭 이런 상황이 일자로 축소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게 영업, 판매직, 여행, 숙박, 오락, 금융, 보험, 제조, 생산 이런 거는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혹은 코로나에 더해서 인공지능과 정보기술과 로봇의 발전 때문에 이런 게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다. 반면에 보건, 의료, 공학, 자연생명공학, 연구직, 돌봄 서비스직 요런 거는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유형이 바뀌는 것이지 꼭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모든 일자리에서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라는 비관적 전망은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강인공지능이나 초인공지능이 출현한다면 완전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땐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걱정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논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코로나가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시키고 있어요. 방역한다고 사람끼리 모이는 것도 인원수 제한하고 여러분들은 외출, 외박, 휴가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쓰고 있고 일반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재택근무다 어쩌나 이러고 앉아있고 저도 지금 이렇게 정보기술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코로나가 인공지능이나 정보기술이나 로봇이나 각종 4차 산업 첨단 기술들의 발전을 촉진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워드클라우드, 태그클라우드에도 코로나가 거기에 써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관련된 자료 좀 더 봅시다. 2015년에 머니투데이에서는 20년 후에 사람은 기계와 일자리를 두고 다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2016년에 기계와 일자리를 공생해야 산다. 이 두 가지 기사의 공통적인 논조가 뭐냐면요. 일단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가지고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고요. 밑에는 LG경제연구원의 나준호 연구원이에요.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계가 할 수 없는 게 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기계가 뭘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되고 그에 대응해야 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아직까진 약 인공지능 시대니까 기계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밑에 거는 기계는 한 가지 기술에서 인간을 압도할 수 있으나 한 명의 인간은 수백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인간 고용하는 편이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날 수도 있다. 인류는 기계가 따라할 수 없는 창의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고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기계는 할 수 없는 것, 창의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고 창출하고 역시나 약 인공지능 상태의 AI를 탑재한 기계는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강인공지능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인간이 기계를 이길 수 있다. 그 이유는 또 다른 얘기지만 그러한 정보를 직접 언급은 안 했어도 뒤에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첫 기사가 2015년에 20년 후라고 했어요. 이게 멀어 보이시나요, 혹시? 2015년에 20년 후라고 했으니까 지금 2021년이죠. 그럼 14년 남았습니다. 물론 20년 후 저게 딱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냥 맞다고 칠게요. 지금으로부터 14년 후 사람은 기계와 일자리를 두고 다툴 것이다 라고 카이스트 교수가 그랬습니다. 14년 후 여러분들 지금 20살, 21살이시죠? 14년 후에 여러분은 34살, 35살쯤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 나이가 36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회에서 30대 중반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사회의 중추 역할을 하면서 선배들로부터 노하우를 본격적으로 전수받는 동시에 후배들의 일이나 각종 지식을 가르치는 가장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나이대가 되면 사람이랑 기계랑 일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된다고 해요. 지금도 사람과 사람이 경쟁해서 일자리 갖기도 힘든데 강력한 경쟁자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기사, 그리고 이보다 많은, 수도 없이 많은 기계, 로봇, 그리고 일자리에 관한 글들이 인터넷에 널렸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할 정도로 많아요. 저한테도 걱정스러운 부분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더 심각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근데 이 강의는 그런 철학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일자리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이런 주제로 토론하는 수업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저는 미래학자나 일자리 관련 전문가도 아닙니다. 단지 제 강의를 하면서 이러한 화두를 던지고 수업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화두를 던지는 것만으로도 저는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이쯤 하고 수업이나 계속하도록 합시다. 자,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옆으로 새가지고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뭐 일자리까지 다 가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가 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기억나라고 여기다가 로봇의 응용 분야 해가지고 띄워놨습니다. 그럼 산업용 로봇 이야기는 했으니까 두 번째로 가정용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가정용 로봇은 인간의 일반 가정 내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설거지, 빨래, 청소, 조리, 정돈, 심부름 이런 거를 하는 로봇을 가사지원 로봇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일반 가정 내에서 인간과 함께 생활하면서 인간의 일을 돕는 거죠. 로봇과 기계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청소기와 로봇 청소기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위에서 언급된 다양한 분야들, 가습기, 공기청정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등등 이런 것들은 이미 기계로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공지능이 추가되면 그때부터는 로봇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설거지, 청소, 빨래, 조리, 정리정돈, 심부름 이런 가사일도 로봇이 대신해준다 그러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러한 상상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예시가 로봇 청소기죠.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LG전자입니다. 심지어 올해 6월에는 스마트폰 분야에서 철수하고 로봇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사례를 좀 더 살펴보면 LG전자에서는 클로이 홈 로봇 시리즈라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이미 상용화가 됐고 아닌 것들도 있어요. 준비만 하고 있고 언제 상용화될지 모르는 것도 있어요. 뭐 홈 로봇이라는 것도 있고 클리닝 로봇 이거는 로봇 청소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이드 로봇, 포터 로봇은 공항 같은 데서 짐을 날라줄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로봇이고요. 에어스타 이거는 뭐 공기청정기 로봇인가요? 정확히는 모르겠네. 그리고 가정용 로봇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성공한 가정용 로봇이라고 얘기되는 로봇 청소기 이것도 있고요. 로봇 스피커 이 로봇 스피커는 여기 삼성 써 있잖아요. 삼성 거인 만큼 빅스비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랑 자외선 센서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사물을 인식해서 이동할 때 회피할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고 다양한 디스플레이, 홍채 인식, 지문, 스피커, 블루투스, 와이파이 이런 기술들이 총 집약돼 가지고 기존에 고정되어 있는 스피커가 아니라 AI 인공지능 스피커가 사용자가 호출하면 사용자한테 굴러가서 소리를 내주는 이런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나온 건데 요리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치킨 튀겨지는 로봇처럼 실제로 로봇이 요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삼성봇 핸디, 요거는 지금 로봇이 꽃에다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클로이 살균봇, 저거는 코로나와 함께 주목을 받았는데요. 살균 시스템이 내장된 로봇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가정용 로봇이라고 합니다.